때는 조선 중기, 경기도 은봉산 자락에 자리한 아늑한 마을에 김민준이라는 28살의 젊은 행상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매일 똥이 특이 무섭게 일어나 등짐에 온갖 생활용품을 가득 짊어지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며 장사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어깨는 늘 무거웠지만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성실함과 정직함이 깃들어 있어 마을 사람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작은 초가집에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23살의 아내 최서연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뽀얀 살결에 버드립처럼 고운 눈썹을 지녀 민준은 이런 아름다운 아내를 지극히 사랑했고 그녀가 고생 없이 편안한 생활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행복이라 여겼습니다. 서연아, 내가 매일 엽전 60잎은 꼭 벌어다 줄 터이니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지내시오.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약속하며 매일같이 굳은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여름날 아침, 민주는 여느 때처럼 등짐을 메고 물건을 떼러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 저작거리에서 바늘과 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산길을 걷던 중 갑자기 파랗던 하늘이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아이고, 이런. 갑자기 웬 비람. 물건들이 젖으면 큰일인데. 민주는 서둘러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평소 이 길을 밥 먹듯 오갔던 민주는 비를 피할 만한 동굴의 위치를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찢을 듯한 천둥 소리가 울리자 민주는 재빨리 사너리에 있는 커다란 동굴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예상보다 넓고 아늑했으며 누군가 머물렀던 듯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등짐을 내려놓고 한숨 천둥 번개 소리에 놀란 산짐승들이 혼비백산하여 이리들 오너라. 신기하게도 그의 말을 알아들은 듯 원숭이 몇 마리가 재빨리 나무에서 뛰어내려 동굴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토끼나 노루 같은 작은 짐승들은 여전히 빗속에서 허둥대며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고, 저런.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냐. 어서 이리로 오너라. 민준이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쿠르릉 쾅. 갑자기 하늘에서 섬광이 번쩍이더니 동굴에서 50보쯤 떨어진 거대한 소나무 위로 벼락이 내리꽂혔습니다. 나무가 허리가 부러지며 쓰러지는데 그 아래에서 은빛 털을 가진 여우 한 마리가 저런. 저러다 깔려 죽겠구나. 이리 오너라. 어서. 민준이 큰 소리로 외쳤지만 여우는 공포에 질렸는지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떨고만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쉴 새 없이 천둥이 울리고 언제 또 벼락이 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 저 가엾은 것이 목숨을 잃겠어. 더는 망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빗속으로 뛰어나가 그 은빛 여우를 품에 꼭 안고 동굴로 달려왔습니다. 동굴에 발을 들여놓는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다시 한번 귀청이 터질 듯한 벼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까 여우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휴, 큰일 날 뻔했구나. 조금만 늦었더라면 우리 둘 다 저 세상 사람이 될 뻔했어. 민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여우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여우는 민준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이며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고마움을 표하는 듯 보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천둥 번개도 멎고 장대같이 쏟아지던 비도 서서히 그쳤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폭우로 산에서 물이 불어나 내려가는 길이 무척이나 험해 보였습니다. 자, 이제 슬슬 가봐야겠구나. 어서 장사를 해야지. 민준이 다리를 주무르며 일어나 등짐을 다시 짊어지려 할 때였습니다. 콜록, 콜록. 동굴 깊숙한 어딘가에서 나지막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웬 기침 소리지? 민준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분명 이 동굴에는 자신과 동물들뿐이었는데 말입니다. 동굴 가장 깊숙한 곳의 바위에 회색 도포를 입은 한 노인이 다리를 꼰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길게 기른 백발과 수염, 인자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세월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주는 그가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기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젊은이, 산에 물이 불어 길이 이리도 험한데 어찌 그리 서두르는가? 노인이 민준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길이 몹시 위험해 보이는데 굳이 지금 길을 나서야만 하겠는가? 아,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장사를 마쳐야 하거든요. 이미 비 때문에 시간을 많이 지체하여 더 늦으면 아니 됩니다. 물건이야 내일 팔아도 되는 것을. 무엇이 그리 급하단 말인가? 노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민주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내일 팔아도 되겠지만 제가 아내와 약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매일 엽전 60립을 벌어다 주겠다고 말입니다. 제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노인의 얼굴에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그 모든 고생을 오직 아내를 위해서만 한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민준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이리도 마음씨 고운 사람이 정작 자신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만났으니 말이야. 어르신,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 말을 의심치 말고 대답해보게. 자네가 밤늦게 고단한 몸으로 집에 돌아갔을 때 아내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던가. 민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 아내는 요리를 잘 못합니다. 그럼 자네가 벗어놓은 흙투성이 옷은 누가 빨아주는가? 그것도 제가 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아졌습니다. 헉! 요리도 않고 빨래도 않고 돈 한 푼 벌어오지 않는 아내를 위해 그리도 헌신하는 연유가 대체 무엇인가? 민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곧저히 두 사람을 닮은 아이를 낳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여쁜 아들딸을 낳아 오순도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소리 없이 집에 가보거라. 자네가 그리도 애지중지하는 그 여인이 과연 자네의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 보란 말이다. 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3개를 꺼내 민준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것들을 잘 간직해 두거라. 허나 절대 미리 열어보아서는 아니 된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 닥쳐 도저히 방도가 없을 때 그때 하나씩 열어보아라. 그리하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민준은 손바닥 위에 작은 주머니들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이 작은 것들에 정말 그런 힘이 있단 말씀입니까? 의심 말고 내 말대로 하거라. 그리고 지금 당장 집으로 가서 확인해 보아라. 노인의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기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노인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결국 등짐을 동굴 안쪽에 깊숙이 숨겨두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노인의 말이 틀렸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마을의 집집마다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집 굴뚝에서는 아무런 연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문은 안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것인가? 민준은 품에서 뒷문 열쇠를 꺼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여 안방으로 다가가던 민준은 창문 틈으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까 그 폭우에 자네 남편이 흠뻑 젖었을 텐데 참 불쌍하군.
그러자 안에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젖는 게 무슨 대수라고요. 차라리 벼락이나 맞아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마음 놓고 함께 살 수 있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다니, 게다가 다른 사내와 한 방에 있다니. 창호지 틈으로 몰래 들여다보니 아내 서연이 같은 마을의 사냥꾼 박태수와 함께한 이불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태수는 마을에서 힘세고 거칠기로 소문난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민주는 배신감과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감히 내 아내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민주는 문을 박차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것들아. 대낮부터 이 무슨 파렴치한 짓이냐. 서연은 경악하며 비명을 지르고 이불로 몸을 가렸지만 태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민준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평생 등짐만 지고 살았던 민주는 사냥꾼인 태수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곧 민주는 얼굴이 시퍼렇게 멍든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이 못난 놈아. 그렇지 않으면 내 놈의 목을 부러뜨려 버리겠다. 태수가 발로 민준의 머리를 짓밟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 집에서 내 아내와 그따위 천인공노할 짓을 벌여놓고 당장 관아에 고하겠다. 민준이 억울함에 소리쳤습니다. 지금 내 놈이 위험한 판국에 누굴 고해. 이런 고집불통은 살려둘 가치가 없겠구나. 죽어라. 태수가 발에 힘을 주는 바로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노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비단 주머니를 쓰거라. 어서 비단 주머니를 열어라. 민준은 재빨리 품에서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빛 털 한 가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까 자신이 구해준 그 여우의 털인 듯 했습니다. 고작 이런 털 하나가 무슨 소용? 민준이 의아해하는 순간 그 털에서 갑자기 눈부신 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이 민준의 온몸을 감싸자 순간적으로 엄청난 힘이 솟아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이 살짝 힘을 주자 그를 짓누르던 태수가 맥없이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민준은 기운차게 일어나 이번에는 자신이 태수를 발로 밟았습니다. 이제 내 놈이 벌을 받을 차례다. 태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느끼고 겁에 질려 울면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당신 마누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오.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고? 그럼 내 아내가 먼저 너를 유혹했다는 말이냐? 민준의 가슴은 더욱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태수는 살기 위해 서연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고 서연은 오히려 태수가 자신을 협박했다고 소리쳤습니다. 둘 다 자신의 잘못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두 사람 모두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두 사람을 밧줄로 묶어 관아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간통죄를 매우 엄하게 다스렸기에 둘 다 큰 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과 태수가 눈물로 빌며 용서를 구하자 본래 마음이 약했던 민주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당신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서연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형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술김에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제발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태수도 덩달아 빌었습니다. 특히 서연이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우는 모습을 보니 처음 만났을 때의 순수했던 모습, 혼인 첫날 밤에 수줍어하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쩌면 한순간의 실수였을지도 모르겠구나.
민주는 결국 관아에 신고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큰 배신을 한 서연을 계속 아내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한번 깨진 믿음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법이었으니까요. 그때 머릿속에 또다시 신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번째 비단 주머니를 열어라. 지금이 바로 그때다. 민주는 두 번째 비단 주머니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역시 은빛 털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그 털이 순식간에 두 글자로 변했습니다. 이혼. 그 두 글자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민주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서연아, 나는 너를 용서할 수는 있지만 다시 함께 살 수는 없겠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음 약한 민준이 결국 자신을 용서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그런 말 마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날로 민준은 마을에서 가장 글을 잘 쓰는 김 훈장을 찾아가 이혼서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간통은 7거지악 중에서도 가장 큰 죄로 여겨졌기에 김 훈장은 민준의 사정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정성껏 이혼서를 써주었습니다. 서연은 이혼서를 받고도 끝까지 떠나지 않으려 버텼지만 마을 원로들과 이장이 나서서 꾸짖자 결국 울면서 짐을 싸야 했습니다. 이혼당한 후 서연은 뉘우치기는커녕 뻔뻔하게 박태수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내가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당신이 날 책임져요. 같이 사는 게 소원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태수는 이미 서연에게 질려버렸고 민준의 기이한 힘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냥 한때 재미로 그랬을 뿐이야. 간통한 여자를 데리고 살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나. 태수는 냉정하게 서연을 거절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서연은 결국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딸의 행실을 알게 된 부모는 크게 실망하고 그녀를 문전박대했습니다. 이토록 큰일을 겪은 민주는 며칠 동안 깊은 상심에 빠졌습니다. 일주일 내내 장사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의 배신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던 걸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이제 살아서 뭘 하나?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린 민주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세 번째 비단 주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고 그 위에 5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민준의 마음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 이런 일로 내 귀한 인생을 망칠 수는 없지. 오히려 나쁜 사람과 헤어진 것이 다행이야. 민주는 문득 노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네 같은 좋은 사람이 자신을 아껴주지 않는 사람을 만났으니 안타깝다는 그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민주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장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오랜만에 등짐을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8월의 어느 무더운 오후, 민주는 조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땀이 등을 흠뻑 적셨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 활기가 넘쳤습니다. 바늘 사려, 실 사려. 좋은 물건들이 아주 싸요. 한 집 앞에 이르렀을 때 대문이 열리며 단아한 모습의 젊은 부인이 나왔습니다. 총각, 혹시 가죽신 밑창을 꿰맬 큰 바늘이 있나요? 그녀는 조가 마을의 젊은 과부 이수진이었습니다. 예, 있습니다요. 26의 수진은 맑고 큰 눈의 어진 성품으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어린 딸 하나와 시어머니를 모시며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여러 번 재혼을 권했지만 그녀는 시어머니와 딸을 함께 데려갈 수 있는 남자가 아니면 재혼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려 3년째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이 마을을 자주 다니며 수진의 딱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바늘 하나 값은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늘 하나만 사시는데 어찌 돈을 받겠습니까? 다음에 다른 물건 사실 때 함께 계산하시지요. 어찌 그럴 수 있나요?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값은 치러야지요. 수진의 얼굴이 복숭아처럼 살짝 붉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서 들어가시지요. 민준이 웃으며 돌아서려는데 수진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날이 너무 더우니 집에 들어와 시원한 물 한 그릇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민준은 의아했습니다. 과부집 문턱은 함부로 넘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어찌 자신을 집으로 들이려 할까? 하지만 수진이 간절히 권하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과 딸아이는 친정에 가서 저녁에나 돌아오실 겁니다. 집안은 가난했지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차를 내왔는데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안절부절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혹시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우선 차부터 드세요. 수진이 찻잔을 민준 쪽으로 밀며 재촉했습니다. 바로 그때 수진이 손가락에 물을 묻혀 탁자 위에 무언가를 빠르게 썼습니다. 민준이 찻잔을 들어 입에 대려는 순간 탁자에 물로 쓰인 글자가 보였습니다. 독. 민준은 깜짝 놀라 수진을 바라보았고 수진은 간절한 눈빛으로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순간 모든 상황을 파악한 민준은 일부러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이쿠. 이런 실수를. 그는 찻잔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탁자에 머리를 박고 쓰러진 척했습니다. 총각. 괜찮으세요? 수진이 당황한 척 그를 흔들었지만 민준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큰 덩치의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박태수였습니다. 잘했다. 약속대로 오늘 밤 내 딸과 시어미를 풀어주마. 태수는 지난번 민준에게 당한 것을 복수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의 딸과 시어머니를 인질로 잡고 민준에게 독이 든 차를 먹이라고 협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태수가 방심한 틈을 타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비단 주머니의 신비한 힘이 아직 그의 몸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너를 살려두지 않겠다. 민준은 엄청난 힘으로 태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태수는 경악하며 저항했지만 호랑이 앞에 여우와 같았습니다. 민준은 태수를 꽁꽁 묶은 뒤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어머님과 따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뒷간 옆 헛간에 묶여 계십니다. 민준은 급히 달려가 수진의 가족을 구했습니다.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시어머니와 어린 딸 하나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각. 우리를 구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민준은 태수를 관아에 끌고 갔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인질 협박, 살인 미수, 그리고 이전의 간통죄까지 더해져 태수는 결국 사형을 당했습니다. 악행을 일삼던 그의 최후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민준과 수진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가족을 구해준 민준에게 깊이 감사했고 민준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구해준 수진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수진의 집을 찾아가 시어머니께 정중히 인사드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 은인이 오셨구먼. 어서 들어오게.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어린 하나도 민준을 따랐습니다. 아저씨, 나쁜 아저씨 혼내주셔서 고마워요. 민준은 하나를 무릎에 앉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모습에 수진의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총각, 혹시 혼인할 생각은 없는가? 우리 수진이가 어떤가? 할머님, 제가 감히 어찌. 내가 보기엔 자네 둘은 천생연분이야.
딸린 식구가 있어 염치 없지만 잘 좀 생각해보게나. 그 후로 민주는 자주 수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살뜰히 챙기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어느 날, 민주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수진 낭자, 저와 함께 살아주시겠습니까? 할머님과 하나도 제가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총각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듬해 봄, 민준과 수진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 어린 축복이 가득한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신혼 생활은 꿈같이 행복했습니다. 민주는 하나를 친딸처럼 아꼈고 시어머니도 정성껏 모셨습니다. 하나야, 아빠가 예쁜 옷 사줄게. 정말요, 아빠? 수진은 민준을 위해 매일 정성껏 밥을 짓고 그가 장사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겨주며 피로를 풀어주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지요? 이리 앉으세요. 민주는 수진과 함께 살면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라는 것을, 어려울 때 함께 이겨나가는 것이 참된 부부의 도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듬해에는 민준과 수진 사이에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민준은 아들을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렇게 완벽한 가정을 갖게 해주어서. 반면 서연은 재혼에 여러 번 실패하고 결국 마을 외곽의 주막집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쓸쓸하게 늙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었던 행동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민주는 가끔 동굴에서 만났던 신비한 노인과 비단 주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 덕분에 거짓된 사랑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준과 수진은 그 후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는 예쁘게 자라 좋은 곳으로 시집갔고 아들도 늠름하게 자라 가문을 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준과 수진을 가장 금슬 좋은 부부의 본보기로 삼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진실한 사랑과 선한 마음에는 반드시 복이 따른다는 교훈을 남기며